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주한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해방 이후에 경제 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역대 정권들의 경제, 여러분들 시기별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꼭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정부, 어떤 정부였죠? 그렇죠. 이승만 정부였죠. 이승만 정부의 경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언제예요? 이승만 정부 딱 했을 때 연도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겠지. 언제야? 1950년대야. 50년대.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뭘 살펴볼 거냐면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 구분하면 돼. 두 가지. 뭐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귀속, 안 보이겠지? 재산 처리법.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귀속재산 처리법 같은 경우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연도 언제? 왜 두 개가 나와? 1949년, 이렇게. 자, 귀속재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시 누구에게? 일본인에게 나와 있었던 그러한 재산들이 있었단 말이야. 일본인이 갖고 있었던, 혹은 조선 총독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들이 있죠. 이거를 결국에는 누구한테? 조선인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 내용인 거야. 그게 일본인에서 다시 우리나라 한국인에게. 근데 쌤이 연도를 왜 써줬냐? 1948년까지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안에서, 이 한반도 내에서 합법정부는 누구? 미군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가 갖고 있었던 그런 재산들은 누구 거야? 당시에 누가 관리해? 미군정. 그렇기 때문에 48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생기고 이후에 바로 귀속재산 처리법으로 이 재산들을 한국인에게 넘기게 되었다라는 거.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연도 썼습니다. 같이 보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주로 누구한테? 자, 이게 중요해요. 기업들한테 많이 어려운 말로 불하했다라는 거야. 줬다는 거야. 나눠줬다는 거야. 자, 요렇게까지. 근데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부에서 프린터가 100대가 있어. 누구한테 줄 것인가? 1번 농부, 2번 상공업자, 3번 인쇄업자. 기업한테 줘야지. 이러한 내용들. 자, 두 번째로 뭘 살펴볼 거냐면은, 자, 원조경제 살펴보겠습니다. 원조경제가 뭐냐? 자, 원조하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이러한 내용이잖아. 누가? 당연히 미국이. 이건 이제 50년대에 대한 내용인데 6.25 전쟁이 끝났어. 우리나라 이제 다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미국에서 당시 어떠한 잉여 자원이 넘쳐나는 거야. 미국은 자체가 땅덩어리가 굉장히 축복받았기 때문에 농사 지을 땅도 엄청 많고 막 그래. 거기서 나오는 자원들을 어디에? 우리나라에 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걸 받아서 어떠한 산업을 키우느냐? 원조 경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미국이 원조한 경제, 그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바로 300산업이라고 얘기하면 뭔 말이야? 어버버버 그랬네. 300산업. 자, 300산업에서 왜 300산업인가? 바로 세계의 백색 주 소비재가 있었다라는 거지. 면, 그리고 설탕, 또 뭘까요? 백색. 자, 밀가루. 자, 요걸 가지고 우리 이제 소비재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300산업을 발달시켰다. 미국에서 그 엄청난 양의 그러한 원조 경제 물품들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300산업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가 이승만 정부의 경제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느냐? 당시 산업을 일으킨 사람들도 기업이고 귀속생산을 받은 사람들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지금 국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문제점. 바로 정치와 경제가 서로 유착 관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정경유착. 지금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적 문제가 되잖아. 그게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지. 자,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경제 파트를 살펴보면은 활동과 위기가 같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경제는 굉장히 양날의 검이야. 굉장히 위태위태해. 그랬을 때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자, 위기. 어떠한 위기냐?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50년대 주 경제 흐름은 뭐냐면은 원조 경제, 결국 300산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300산업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 뭘까? 근간이 되는 거. 미국이야. 만약에 미국이 지원을 끊어. 그럼 300산업 할 수 있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50년대 초중반까지는 나름대로 미국이 잘 나가니까 굉장히 서포트를 많이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50년대 말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지원이 줄어들어. 그러면 당연히 300산업의 규모는 줄어들겠지. 그렇죠? 플러스 알파로 자, 요게 줄어든다라는 거야. 플러스 알파로 그 전까지 우리나라를 서포팅 해주었던 그 방식이 뭐냐면은 무상 원조였어. 무상 원조. 원조를 해주는데 돈 안 받았다는 거. 괜찮아. 니네 그냥 써. 뭐 힘내.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유상 차관. 야, 이제 공짜는 없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만 믿고 있었던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랬을 때 이거를 이승만 정부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 못했다라는 거야. 이승만 정부 대응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지. 4.19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의 경제체제 귀속재산 처리법 요거 그냥 기억하시고요. 주 경제 시스템은 뭐? 300산업이었다라는 거. 그러나 지나치게 미국 의존적이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걸 대응하지 못해서 뭐? 4.19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파트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경제 어땠는가? 사실 여러분들 오늘 파트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어디? 바로 여기야. 시험에서도 사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여기란 말이야. 60에서 70년대. 자,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정치랑도 똑같다. 정치 파트도 60년대랑 70년대랑 구분을 했잖아. 그랬을 때 경제 파트도 60년대, 70년대 구분을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60년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0년대 같은 경우는 뭘로 기억하면 되냐? 1차, 2차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몇 년 동안? 5년 동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물론 경제개발 5개년 같은 경우는 5개년 계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장면 정부에서 이미 구상을 해놨어.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딱 들어선 다음에 가장 먼저 뭘 외쳐? 반공이랑 경제 우선주의, 경제 제일주의를 외치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경제개발 5개년을 시행하게 됩니다. 1차, 2차. 결국에 이건 몇 년대? 60년대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우선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경공업 위주의
구성이었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 경공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발이라든가 뭐 가발이라든가 이러한 좀 가벼운 것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그런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가 필요해? 공장이 필요하단 말이야.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쩐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있어? 없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외국 자본을 유치해. 유치. 어려운 말로 이제 가져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데 당시 누가 박정희 정부가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정치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뭐 일본이 있겠고요. 뭐 사실 일본이 있겠고 베트남이 있겠고 베트남 특수라고도 하기도 하죠. 사실 근데 뭐야? 얘네 다 누구에 의해서? by 미국에 의해서 자, 이렇게 이제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하고선 우리나라의 그럼 산업 구조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주로 이제 노동력 집약 구조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뭐 땅이 넓습니까? 뭐 자원이 많습니까?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뭐밖에 없어? 사람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 엄청 몰려들어가지고 노동비 절감시켜서 물건 싸게 뽑아내는 거야. 그걸로 경쟁력 삼는 거지. 그러면서 노동력 집약 구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모습에서 성과가 나타나니, 자, 성과. 열심히 했잖아. 당시 국민들. 뭐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했지만 정책적으로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중에 시멘트 혹은 산업까지 발달을 하게 된다. 레벨업 했다라는 거야. 그 전에서 레벨업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역량을 집중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 자, 바로 경부 고속도로. 선생님, 고속도로가 뭐가 중요해요? 1969년인가요? 68년인가? 자, 했을 때 경부고속도로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고 여러분들 물어볼 수가 있어. 68년이군요. 자,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2배 이상 빠르게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 게임을 할 때 업그레이드를 한 번 하는데 1분 걸려. 그런데 이거 하면서 30초 걸려. 유인을 뽑는데 1분이 걸려. 근데 이거 뽑으면서 30초 걸려. 절반 정도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절반 정도 발전했다고 생각하시죠. 그게 아닌 거야. 연쇄작용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거지. 하루 만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다 올 수 있어? 이거 엄청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내용들 겨우 힘을 모아서 요렇게까지 60년대에 발전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동이 있으면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 어떠한 위기가 있는가? 자, 위기. 우선은 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호황 상태야. 좋단 말이야. 그런데 60년대 말이 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 그러면서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많이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때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정부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게 되느냐? 당시 외국 자본을 들이기 위해서 지금의 창원이라든가 마산이라든가 여기에 외국인들을 위한 자유 무역 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 자본들을 들어오게. 약간 북한이 이제 중국 자본 들이기 위해서 압록강이라든가 이쪽에 자유 이렇게 자본지구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요 연도별로 보면은 다음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신 정권 전이기 때문에 여기로 묻겠습니다. 자, 무슨 조치를 취하게 되느냐? 바로 83
조치를 취하게 돼. 83 조치는 뭐냐면은 유신 직전에 이제 나타난 건데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힘들단 말이야.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막 되게 이자율도 세고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힘들어.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돈 껐어? 너희 조금만 나중에 갚아도 돼. 두 번째로 이자율이 너무 높니? 이자율 낮춰줄게. 여러분들 당시 60년대에 100만 원을 빌리잖아. 그러면은 일반인은 25에서 30만 원까지 이자를 갚아야 돼. 미쳤죠? 근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5만 원에서 6만 원. 파격적이잖아. 그러한 걸 당시 박정희 정권에서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줬다라는 거지. for 기업. 이럴 정도로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담들은 국민들에게 가겠죠. 자, 요렇게까지가 첫 번째 1차, 2차 경제개발 과정에서 특히 60년대 과정에서 경공업 위주의 경제개발 정책이었다는 거 구분을 하시고요.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차, 2차니까 다음번에는 3차에서 4차 똑같이 쓸게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자, 요건 몇 년도예요? 당연히 60년대니까 70년대가 되겠지. 70년대. 자, 힘들어. 자, 이랬을 때 하나씩 하면 비교해 보면서 한번 해볼게. 자, 60년대 같은 경우는 경공업 위주였다고 하면은 자, 업그레이드 돼야지. 업그레이드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라는 거야. 돈이 더 된다라는 거지. 중공업이라든가 화학공업이라든가 딱 보면은 신발 100개를 팔아. 신발 하나에 10,000원이라고 쳐. 물론 뭐 5만 원이라고 할게요. 신발 하나에 5만 원인데 100개 팔아. 500만 원. 이득? 자, 자동차 하나 팔아. 아무리 요즘 싼 자동차라도 중고 아니고 그냥 신형으로 딱 했을 때 1,000만 원이라고 쳐. 1,000만 원도 사실 엄청 싼 거거든요. 말이 안 돼. 근데 자동차 하나랑 신발 100켤레랑 비교가 돼? 안 돼. 자동차가 훨씬 이득이야. 중공업이 경공업보다 이득이라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중공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업단지, 어려운 말로 조성이라고 할게. 공장단지를 엄청나게 만들었다고. 자, 중화공업 발전하는데 그 발전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은 자, 70년대 후반이 되면요, 여러분들 중화공업이 어디를 경공업을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이 산업 구조가 그거를 기억해야 돼. 자, 요렇게까지 하면서 되게 발전을 해요. 진짜 이때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고. 엄청나게 성장을 해. 그러나 또한 위기도 같이 닥쳐오게 됩니다. 위기. 자, 어떤 위기가 있는가? 자, 석유 파동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석유 파동. 이 중동에 있는 이 친구들이 말이죠. 석유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석유값이 뛰어올 때가 있었어. 1차가 있었고요. 1차, 2차 이렇게 있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는 몇 년도? 63년도. 2차 같은 경우는 68. 근데 1차는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잘 대처를 해. 어떻게? 당시 중동에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돈이 막 끌어담는 거야. 막 유전 터지고 막 이러면서 중동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막 돈이 갑부가 되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중동으로 파견이 됩니다.
중동 파견. 그래서 중동에 있는 어떤 외화들을 많이 벌어들이게 돼요. 외화 수익. 뭐 건설 수익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곳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2차 같은 경우는 물론 1차 때에도 많은 타격을 입긴 하는데 가까스로 이제 이겨낸 거지.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에 이제 중공업이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이제 대다수를 차지한단 말이야. 많은 수를 차지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화학공업에서 기름, 요거는 뺄래야 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2차 석유파동 때에는 그 사이즈가, 피해 사이즈가 다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중화공업, 화학, 공업, 타격.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선 당시 이 정도의 공업을 하려고 하면은 일부 대기업 말고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당연히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에 물가는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되고요. 경제는 침체가 되게 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이 석유 파동 때문에 오일 쇼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힘든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국제 경제 관계에서 또 먹고 사는 국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외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부마 항쟁이라든가 그리고 나중에는 10.26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 제가 많이 없어졌죠? 근데 이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기억해.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 경제를 위해서 강해졌던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게 되는, 그러니까 경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트리거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1차, 2차 구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1차에서 활동 내용, 경공업 중심의 또 경부고속도로라든가 이러한 발전상 그러나 위기를 극복했지만 2차, 3차, 4차에서 중화공업으로의 발전, 그러나 또한 오일 쇼크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계기까지 두 갈래로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 파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전두환 정부와 그 이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두환 정부 한번 봐야겠죠. 전두환 정부의 경제. 자, 시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몇 년도가 되겠습니까? 80년도가 되겠죠? 80년. 1980년대. 자, 이렇게 했을 때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을 세 개로 나눠요. 우선 초기, 뭐 중기, 그리고 후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눈 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자, 초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일 쇼크, 그러니까 2차 석유 파동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2차 석유 파동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 2차 석유 파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직격탄을 입혔던 이유가 뭐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중화공업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잖아. 중심이라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중화공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화공업, 화학, 공업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는 거야. 중복 투자, 일어날 수 있게 중복 투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막 퍼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일부 부실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도산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회복세를 보여요. 회복. 자, 그리고 중기가 되면서 굉장히 전두환 정부는 운이 좋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 딱 나타나게 되느냐. 삼저 호황. 자, 삼저 호황이라는 게 뭐냐면은 세계가 적다는 거야.
뭐가 적느냐? 그 내용으로 하여금 보면은 낮을 저자 씁니다. 달러 그리고 금리 그리고 유가. 자, 기업들이 활동하기에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활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란 말이야. 응?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출 산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고요.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원동력을 주게 됩니다. 자, 수출 일단 증가해. 우리나라 뭐로 먹고 사는 국가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효과가 얼마나 가냐면은 연 10% 이상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 경제가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뭐 그 전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도 그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언제 이 3조 호황이 결국에 끝나게 돼요. 끝났다. 경제 발전 끝났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뭐가 이제 까발려지게 되느냐? 정경유착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 정경유착이라든가 그리고 당시 전두환 정부의 비자금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요러면서 이 내용들을 기반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얘네 뭐 하는 거야? 나와! 6월 항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요렇게까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전두환 정부의 경제 파트를 아주 압축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후에는 90년대 어떻게 이제 전두환 정부 이후에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민주주의화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들이 있었는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90년대 이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무슨 단어냐면은 자, 어디다가 쓸까요? 그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기억하셔야 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는 뭐냐면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자본주의가 있고 요거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있고 그 수정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야. 쌤이 생각하기에는 자유, 개방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가 너무 통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금 복구하는, 회귀하는,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은 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는 거야. 경제 파트에서. 그러면은 뭐가? 기업들의 자유가 그리고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지.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야.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업들이 알아서 그렇게 무역 정책을 실시하게 해라. 무역을 하게 해라. 이러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신자유주의. 그랬을 때 결국에는 기업들의 자유 그리고 국가 간의 개방. 이게 사실은 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경제적인 화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에서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이루었는가 한번 살펴볼게. 우선 처음으로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볼게요. 김영삼 정부. 자,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왔던 신자유주의를 도입을 합니다. 도입이라기보다는 압박을 많이 받게 돼요. 압박을 많이 받아. 압박이라고 쓸까요? 압박이라고 하면 좀 촌스러운가? 압박을 받아. 그러면서 국제협력기구, 국제경제협력기구였던 OECD에 가입하기도 하죠. 요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방되는 모습이기도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공기업들을 이제 민영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이제 그러한 간섭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느냐? IMF 사태가 발생하게 돼. 이러한 안 좋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 신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돈이 많거나 힘이 세면은 사실 상관없어. 그런데 힘이 약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장 경제에 의해서 도태되는 거지. 자,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다음 타자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요 안에서 신자유주의를 국내에 이제 도입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사실 도입하는 데에는 누구? IMF의 역할이 되게 커요. IMF가 우리나라가 이제 파산에 놓여지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권을 가지고 막 좌지우지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고쳐, 요거 고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요게 도입이 된다라는 거지. 정착화가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들 왜 배워야 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이걸 배움으로써 인해서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 답하기가 어려울 거야. 근데 뭐냐?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고용의 유연화. 결국에 뭐야? 비정규직. 비정규직. 이때부터 많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지. 비정규직. 여러분들이랑 먼 얘기가 아니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뭔 소리야. 미쳤어요. 자, IMF를 이 사태를 조기 극복하게 된다라는 거.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전개하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본 내용들을 이겨낸다라는 거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사실 좀 그래요. 일단은 뭐 안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진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으로 어떤 게 있었는가? 노무현 정부. 자, 이 내용들을 극복을 해야 돼. 왜? 대기업들에서 사람들 비정규직 막 이렇게 뽑아놓고선 막 치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기업들에 대한 기업 규제 그리고 또 이제 빈부격차 완화 정책을 실시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 기업들에게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해요? 아니, 성과. 제가 이제 안 보이죠? 미비. 어쩔 수 없어. 자, 성과가 미비하게 진행된다. 정치 파트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권위랑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반격도 엄청 많이 맞게 되고요. 경제 파트도 마찬가지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정경유착이라든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면 말실수한 거예요. 기존의 기업 중심의 문화였던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단시간에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서 영러쉬를 많이 맞는 정부기도 하였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약간 이 기업들을 좀 규제하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명박이라든가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친기업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친기업 정책. 결국엔 뭐야? 이거 지키겠다는 거야. 개방할 거고요. 기업들에게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킨다라는 거야. 물론 당연히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겠지. 자, 그러면서 키워드만 좀 기억합시다.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국제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한 금융위기, 이걸로 좀 위험해졌고요.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슬로건은 거창하게 이제 경제민주화를 경제민주화, 경제민주주의 지향했으나 결국에는 실행하지 못하고
탄핵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90년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신자유주의 앞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문을 열고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는 아닌데 이 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실시하는가 혹은 기업들을 위해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시켰는가 이러한 맵고 쪼인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 파트 한번 한 흐름으로 쭉 살펴봤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키워드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보실 때 키워드 위주 그리고 정권별로 키워드 맞춰가지고 넣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사회 그리고 북한 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